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은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멀티체인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웜홀의 공동 설립자이자 CCO인 로빈슨 버키와 시큐리티 타이즈의 CEO인 카를로스 도밍고와 함께 유틸리티가 어떻게 크로스체인 접근성과 디파이 통합을 통해서 이 혁신을 주도하고 이러한 토큰을 기초담보 인프라로 확립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긴 관계로 제가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대화 내용을 보시고 RWA 이 테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롤업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의 녹화 중인데요. 우리의 발렌타인 주제는 토큰화된 증권입니다. 오늘은 카를로스와 로빈슨 두 분을 모셨습니다. 로빈슨은 이미 저희 쇼에 나오신 적이 있죠. 다시 오신 걸 감사합니다. 카를로스는 처음이시네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특히 흥분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기술적인 대화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보통 10명, 100명 정도 사용자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정말 큰 자본이 걸린 주제거든요. 카를로스, 시큐리티 타이즈에서 오셨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빈슨 반갑습니다. 카를로스 첫 출연이시니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이 분야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Sure. My name is Carlos Domingo. I'm the 네, 제 co-founder and 이름은 CEO. 카를로스 도밍고이고요. 시큐리티 타이즈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회사는 2017년 말에 시작했는데 그 계기는 이 분야에서 진행된 최초의 토큰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토큰화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이제 업계에서 이게 대규모로 실현되고 있어서 기쁘네요. 2018년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목표는 지금 사람들이 현실 세계 자산, 리얼 월드 어셋, RWA라고 부르는 걸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죠. 기본적으로 자산을 나타내는 토큰을 만들어서 주로 증권 형태로 물리적 자산이든 펀드든 회사 지분이든 내재적 가치를 가진 걸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기존 아날로그 버전보다 더 유용해지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암호화폐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주 작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시절이었죠. 2018년이면 정말 초기네요. 그때 이미 모든 걸 토큰화하자, 세상을 토큰화하자라는 비전을 갖고 계셨던 거군요. 로빈슨 같은 분들도 오랫동안 이 비전의 확신을 갖고 노력해 오셨죠. 그 결과로 블록체인들을 연결해서 통합된 경험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고요. 여기엔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모든 걸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 그리고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나오신 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카를로스, 시큐리티 타이즈는 블랙록과 같은 유명한 파트너들과 비들 펀드를 운영 중이시죠. 이 토큰화된 세계, 이 토큰화된 현실 세계의 자산 풀이 뭘 하려는 건지 많은 자산을 토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규모나 주요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블록체인에서 운용되는 거죠? Sure. So, if you think about what so far has been the most successful,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토큰화 자산이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 달러일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면 현재 2천억 달러 규모이고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본질적으로 토큰화된 달러예요. 토큰이 달러 가치를 나타내고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딘가에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 구조죠. 전통 금융을 보면 사람들은 돈을 이동할 때 꼭 현금 달러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미국 재무부 채권을 많이 쓰죠. 재무부 채권은 미국 정부의 채무로 달러를 발행하는 정부가 보장하는 거라 리스크 관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채권이 채무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제공하는 거예요. 현재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약 4.5% 정도인데 몇 달 전에는 더 높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큰 토큰화 대상이 될 자산은 재무부 채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록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예요. 단기 재무부 채권과 환매 조건부 계약을 포함한 조직화된 재무부 채권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나 토큰 보유자에게 투명하게 수익을 제공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이 토큰들은 펀드의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허가형이기 때문에 지갑을 통해 투자자에게 온보딩하고 KYB를 통해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블록체인에서는 토큰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관리도 해야 하고 여러 체인에 발행할 때 체인 간 이동도 통제해야 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자산 중에는 허가 없는 것들이 있죠. 누가 보유하는지 제어할 필요가 없거나 그런 식이요.
현재 지표는 어떤가요? 이 펀드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이 펀드는 작년 3월에 시작했으니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처음 몇 달 만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토큰화된 재무부 펀드가 됐고 규모 면에서도 가장 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분야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비슷한 일을 시도하는 프로젝트가 44개 정도 있었는데 일부는 저희와 협력해서 래퍼를 만들고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구축하려 하죠. 암호화폐 네이티브 회사들도 있고 전통 자산관리 회사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처음엔 아주 작았는데 이제 전체 규모가 40억 달러를 넘었어요. 그중 저희가 6억 5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세죠. 스테이블 코인 다음으로 현실 세계 자산에 깊이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암호화폐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은 사례가 드물거든요. 로빈슨, 이 토큰화된 자산의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재무부 채권을 토큰화해서 자본을 풀어내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한 가지라면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온 이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킹하거나 창의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죠. 여기서 상호 운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Yeah, absolutely. And maybe one thing I'll say is taking a step back 네,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먼저 한 발짝 물러서서 말하자면 저는 시큐리타이즈와 칼로스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큐리타이즈는 이 시장에서 널리 채택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주류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 분야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그 비전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시큐리타이즈가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멋지죠. 저희 웜홀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어요. 멀티체인이 대세가 아니던 시절에 시작했거든요. 당시에는 모든 게 이더리움에서 가능하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저희 모델에 대한 의문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할까? 모든 게 이더리움에서 해결이 될 텐데 라는 시기였죠. 하지만 저희도 시큐리타이즈처럼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갔습니다. 두 파트너 모두 이런 독실한 신념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로빈슨,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에 와보니 기관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원하는 바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온체인이라는 개념에 가능한 한 많은 체인에 걸쳐서 구현되길 바라고 있죠. 최종 목표는 최대한 많은 유동성과 사용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어떤 블록체인은 자기 체인을 기준으로 온체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고객인 펀드 매니저를 만나보면 그들이 원하는 온체인은 모두 블록체인을 아우르는 거예요. 유동성 사일로를 깨고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이상적인 모습인데 암호화폐가 발전해온 방식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상호 운용성이 있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시큐리타이즈가 몇 개 체인에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웜홀이 그걸 연결해 줄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상호 운용성 자체가 해결책이 되죠. 그래서 정말 독특한 제품, 시장 적합성이 생겼어요. 기관들이 특정 체인 하나에만 올라가고 싶다가 아니라 올라가고 싶다고 말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희가 그걸 해결해주고 있죠. 카를로스,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역사와 관련해서요. I just want to add something to this, which is related to the history of. 네, 저희는 2017년에 첫 토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플랫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프로젝트들은 그 시기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시작된 것들이죠. 일부는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서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들 이더리움에서 했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등장하고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 블록체인은 결국 원장입니다.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공공 원장에서 자산 소유권을 기록하고 이전하는 게 최적화돼 있죠. 그게 증권에 필요한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이더리움에 완전히 의존했어요. 이더리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다 2019년에 큰 재설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추상화 계층을 만들어서 저희 플랫폼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유권 변동을 기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블록체인과 소통하도록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체인들과 연결하는 거였어요. 아발렌체나 폴리곤 같은 것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하지만 최근까지도 블록체인을 독립된 사일로로 봤어요. 예를 들어 아발렌체에서 K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자산은 거기만 존재했죠. 폴리곤에서 해밀턴 레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최근에 비들 펀드를 출시하고 처음엔 이더리움에서 시작했는데 몇 달 뒤 멀티체인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자산이 여러 체인에 존재하니까 누군가 자산을 이리저리 옮기고 싶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특정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하려고 할 때 여기엔 있지만 저기엔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때 웜홀과의 협력이 시작됐어요. 자산을 체인 간에 이동할 수 있게 해줬죠.
이제 두 번째 멀티체인 자산인 아폴로 크라테 펀드도 있고 앞으로는 대부분 자산이 멀티체인으로 갈 겁니다. 이제 이건 저희 인프라의 일부가 됐어요. 체인 간 발행하고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요. Absolutely. This is the way the world is trending. 정말 대단하네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로빈슨, 말한 것처럼 온체인이라는 게 이제 모두 체인을 의미하게 됐죠. 예전에는 이더리움만 올라가는 게 모든 유동성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처음에는 이더리움에 올라가면 그게 전부였죠. 그게 유동성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체인을 아우르는 게 온체인의 진짜 의미가 됐어요.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제 유동성과 사용자 기반이 대체 레이어 1, 레이어 2 등으로 확산됐죠. 그래서 온체인이라는 게 이제는 모든 상태, 모든 유동성과 사용자를 포괄하는 걸 의미하게 됐어요. 카를로스, 여기서 시큐리타이즈의 아키텍처 좀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과 소통할 수 있는 추상화 계층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혹시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계신가요? 네트워크에 노드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이 토큰화 프로토콜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시스템 설계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용자와 자산을 가진 앱이라면 누구나 자체 블록체인을 고려하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블록체인에 대해 노드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저희가 연결하는 블록체인들에 대해 인프라를 운영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를 보장하고 최종성을 확보하며 자산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추상화 계층은 특정 블록체인을 원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는 누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지갑에는 잔액이 표시되죠. 오프체인에서는 지갑 소유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보관합니다. 당연히 이런 정보는 블록체인에 올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온체인에는 비개인 식별 정보만 유지합니다. 규제 준수 목적으로 충분한 수준이죠. 예를 들어 KYC를 통과했는지, 투자자가 어느 관할권 출신인지 이런 정보요. 추가로 토큰을 잠가야 하는지, 잠금 기간이 있는지, 누구와 거래할 수 있는지 같은 규칙 기반 정보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관리하도록 온체인에 올립니다. 나머지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고요. 오프체인에서는 규제받는 법인을 운영합니다. 블록체인을 원장으로 사용하는 전송 대리인이나 증권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브로커, 딜러 같은 식이죠. 완전한 브로커리지 계좌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큐리타이즈 제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저희와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그 계좌는 KYC나 KYB를 통과하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계좌가 있어서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할 수 있고 투자 자격이 되는 제품을 보고 토큰을 받을 수 있죠. 지갑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게 플랫폼의 전체 아키텍처예요. 이제 월홈의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주식 클래스를 블록체인 A에서 B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빈슨, 여기에 아키텍처나 토큰화가 여러 체인으로 확산되는 방식에 대해 덧붙일 말이 있나요? 시큐리타이즈가 점점 더 많은 예치금을 확보하면서 유동성과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수요가 생길수록 2018년, 2019년부터 멀티체인 세계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셨을 텐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증권의 다양한 유형이에요. 또 하나의 그 증권들이 디파이에서 점점 더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시큐리타이즈를 통해 여러 가지 펀드가 담보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비들 펀드가 그 선두에 있어요. 카를로스가 틀렸다고 정정해 줄 수 있겠지만 비들은 정말 훌륭한 담보 원천이에요. 디파이에서 USE나 DAI, 최근엔 USDS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담보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런 토큰화된 자산이 훌륭한 담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 속도가 정말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2017년에서 2021년 기관들이 곧 온다는 약속 같은 분위기였죠. 그러다 카를로스가 비들이 크로스체인으로 이동하는 블록 익스플로러 링크를 보내줬을 때가 기억나요. 그 순간 와 진짜로 왔구나 했죠. 그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비들이 온체인에서 토큰화된 게 그보다 훨씬 전은 아니었는데 이제 디파이에서 활용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채택까지의 시간이 정말 빨리 줄어드는 걸 보면 정말 멋진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파이에서 더 많은 활용 사례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저도 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어요. 활용이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로빈슨, 여러 제안들이 있죠.
카를로스가 그 부분을 더 자세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증권들의 토크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 대출이요. 토크나는 많은 기능성을 약속하는데 그중 하나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전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증권이나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점진적인 발전일 수 있겠죠? 이런 자산에 접근하려면 어떤 KYC, KYB가 필요할까요? 사모대출은 좋은 예시라고 봐요. 네, 맞아요. 사모대출은 역사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열려 있었던 자산이에요. 하지만 온체인에서 이런 사모대출 자산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접근 가능해질 수 있는 경로가 생길 수 있죠. 물론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요. 예를 들어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을 통해 투자하려면 요구되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온체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사모 대출 펀드 같은 것에 접근하려면 높은 문턱이 있지만 토크나를 통해 그 문턱이 낮아질 수 있죠. 저는 두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첫째는 디파이의 채택이에요.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걸 보고 있죠. 둘째는 어떤 자산들이 토크나 되는지예요. 카를로스가 좋은 지적을 했는데 온체인에서 뭔가 토큰할 때 예를 들어 솔라나에 올렸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걸 디파이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에이브에서 담보로 사용하고 싶을 때 상호 운용성이 정말 중요해지죠. 솔라나에서 가진 포지션을 에이브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에이브는 메인넷에서만 존재하니까요. 여기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시큐리타이즈가 자산을 토큰화하는 다른 체인의 프로토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로빈슨이 언급한 사모대출에 대해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는 최근 아폴로와 함께 사모대출 펀드를 출시했어요. 전에는 해밀턴 레인과 펀드를 했었죠. 해밀턴 레인 펀드는 폴리곤에서만 운영됐지만 아폴로 펀드는 웜홀의 클로스체인 상호 운영성을 활용해서 멀티체인으로 출시됐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지금 일반 개인이 사모대출 펀드를 하려면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 계좌가 있어야 해요. 그게 첫 번째 마찰 지점이죠. 누구나 그런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무관리 계좌를 열려면 일정 수준의 자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계좌가 있더라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품에 접근조차 못해요. 보통 최소 투자액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든요. 투자 과정이 전부 수작업이라 그렇죠. 이런 플랫폼에 계좌를 열면 뭘 할 수 있는지조차 잘 안 보입니다. 포지션을 샀을 때만 확인할 수 있고 뭔가를 사려면 재무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해요. 자산이 몇백만 달러 아래면 답장받기도 힘들어요. 관심도 안 가지니까요. 최소 투자액이 높아서 사모대출로 다변화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요. 아니면 투자 결정으로서 합리적이지 않죠.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 때문이에요. 개인 투자자에게 이런 제품을 제공받는 방식이 제한적이죠. 미국만 봐도 공인 투자자가 1,700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조차 이런 제품에 접근하지 못해요. 공인 투자자라도 20만, 3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은 50만 달러짜리 제품에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최소 투자액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결국 디지털화된 토큰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토큰화는 효율적인 소유권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화 과정이에요. 저희 플랫폼의 대부분의 제품은 비들을 제외하고 최소 투자액이 1만, 5만 달러 수준이에요. 비들은 기관 전용이지만요.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제품의 유용성이에요. 사모대출 펀드를 사면 그냥 거기 묶여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체 자산이라 은행에서 잘 모르거나 대출을 안 해줘요. JP 모건에서 샀다면 JP 모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온체인에 올리면 누구든 대출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랑 연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엘릭서 프로토콜을 통해 아폴로 펀드를 담보로 합성 달러를 만들 수 있죠. 그걸 스테이킹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산의 대출을 받는 거예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토큰화는 더 효율적인 원장을 제공해서 소유권 분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산에 더 많은 유용성을 부여합니다. 그게 현실 세계 자산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프로토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대출풀을 만들거나 자동화된 마켓 메이킹을 통해 유동성을 늘리는 등의 합성 가능성이 핵심이죠.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디파이 세계와 현실 세계, 현실 자산 세계 사이에 마찰이 있거든요. 디파이는 완전히 허가 없는 익명 시스템이고 RWA는 허가형이고 지갑 소유자의 신원도 드러나지 않죠. 이 두 세계를 잇는 게 2025년 저희의 우선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실현되면 저는 확신하는데 채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